최석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삼례 중에서 주례인데 30쪽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 안 하는 강의를 하는 건 13경이라는 기본 유교 경전에 대해서 개론적으로라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책, 특히 이제 명나라 초에 만들어진 그 대전본이라고 하는 책은 공자께서 만드신 본래의 육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후대에 만들어진 책인데, 이제 그걸 전부 공자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명나라 초에 그 명태조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 주체인데, 이 사람이 제3대 황제 성조 영락대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본래 연나라 왕을 했어요. 연왕이었어요. 연왕. 지금 북경 그 근처가 연나라거든요. 연왕을 했는데 제2대 황제 해제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경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전국이 매우 불안하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학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유교경전을 새로 만들자. 그때 만든 것이 대전본이라는 겁니다. 사서대전, 시경대전, 서경대전, 주역대전, 얘기대전, 춘추대전, 성리대전 이렇게 7종류의 대전본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1419년, 1415년, 6년 요때쯤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1419년 세종이 즉위하던 해에 그걸 바로 수입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각도의 관찰사들한테 너는 뭐 사서 찍어 올려라, 너는 맹자 찍어 올려라, 너는 시경 찍어 올려라 그래가지고 금속 활자로 찍어서 올립니다. 그게 이제 1423년, 26년 요 사이에 찍어가지고 전국에 다 반포를 해요, 향교에. 그게 이제 교과서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영인본 있죠, 왜? 영인본 세로로 된 거 있죠. 요거는 대체로 정조 때 활자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세종 때 찍고 또 중간에 뭐 영조 때도 찍고 몇 번 금속 활자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찍었는데, 지금 우리가 항민문화사에서 영인하거나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원에서 영인해가지고 보급한 책들은 전부 정조 때의 판본입니다. 이게 이 대전본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책은 명나라 성조 영락대제라고, 연호가 영락인데 기령자 즐거울 낙자 영락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조카를 죽이고 황제가 되고 난 뒤에 만든 문화 사업의 일환인데, 그 호광이나 뭐 이런 사람들 몇 사람한테 이제 말하자면 교육부 장관 같은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국의 학자 2,000명을 불러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책을 1년 만에 만들었어요. 7부 대전을. 근데 그 책을 이제 우리 이렇게 큰 전집을 만들 적에는 편찬 원칙을 세워가지고 어떤 주석을 근본으로 하고 어떤 주석을 취하고 버릴 것인가를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었어요. 급속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얘기는 이걸 갖다, 진호의, 원나라 때 학자 진호의 집서를 갖다 쓰고, 물론 주자 주석을 이제 사서는 기본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자가 못한 게 있어요. 주자가 사서 주석에 너무 치중을 했고 대학 중용 해석에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시경 주역하고 서경을 하다가 못 맞췄어요. 시작하다가
이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서경은 상서라고 그랬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근문도 있고 고문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가짜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5편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것을 채침 부자가 받아가 최원정 채침 부자가 이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의 그 서경 주석은 시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주자가 안 한 거기 때문에. 주자 제자가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경을 이제 그랬는데 주자가 이 경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의례라는 책하고 얘기라는 책하고 이게 어느 게 진짜 옛날 육경의 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의례가 지금 17편이 남아 있는데 요게 본래 공자가 편찬하신 예경이고 이 얘기는 그걸 해석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둘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했어요. 의례 경전 통해라는 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거를 생각만 하고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고 하지를 못했어요. 주자가 만년에 70세에 돌아가셨는데 만년에 심하게 탄압을 받아가지고 참 이게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한데 정이천 선생이 만년에 위당 거짓 위자 위학으로 몰려가지고 만년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낙양 근처에 많았는데 문상을 하러 온 사람이 4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위당으로 찍히면은 그때 최경이나 이런 사람이 집권을 했는데 독재갑니다. 이 사람이 집권을 했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냥 탄압을 해가지고. 그래서 4명만 알짜 제자 4명만 왔고 한 사람은 몰래 밤에 와서 문상을 했답니다. 근데 똑같이 주자도 68세, 69세, 70세 이때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상소문을 썼다가 올리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애를 먹었는데 주자 말년부터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 30년까지 굉장히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이 확 바뀌었어요. 송나라 남송 말기에.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은 관심이 계시면은 요즘에 제가 이제 읽고 있는데 주자 평전이라고 중국 학자 석경남이라는 학자가 쓴 평전을 제가 원전을 갖고 참고를 했었는데 한국 사람이 그걸 번역을 했는데 800페이지 2책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저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한국에서 제 제자들하고 같이 주자 연보를 번역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양기석이가 만들어서 이제 양기석 씨가 보급을 했는데 보급이 잘 안 됐어요. 그 명나라 때 만든 사람이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주자 유적지 복건성에 갔었습니다. 그때 30년 전쯤에 이 주자학이 500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에 조선에 성했는데 주자의 일생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한 게. 근데 제가 만든 것도 이제 굉장히 책 한 권입니다. 연보가 책 한 권 분량인데 이 주자 평전은 정말 자세해요. 보니까 뭐 3권 반도 못 읽었는데 이 저녁에만 한 20, 30페이지씩 읽어 내려가는데 주자의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주변에 문화사를 다 갖다 끼워 넣어놨어요. 요 시대 불교는 뭐가 유행했는데 주자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이 있는데 얘기하다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주자가 어쨌든 의례하고 얘기하고를 합치려다가 이걸 못해가지고 조선 사람이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조선 사람도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우암 송시열의 제전제자인 저 충청남도 서천의 그 남당 한원진이라는 사람이 이걸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제 손을 안 댔죠. 그래서 의례하고 얘기하고는 잘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석을 공부를 잘 안 하고 예성 논쟁 때 끌어다가 인용만 했어요. 끌어다가 전거 찾아가지고. 근데 거기다 주례라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책이냐 가짜 책이냐부터 문제가 있는데 송나라 때 신법이라고 들어보시죠. 왕한석이 이
사마광 정자하고 대척점에 있던 확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확 모든 걸 완전히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다 뜯어 고쳐가지고. 심지어 경전도 옛날 경전 싹 무시하고 새롭게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 왕한석의 삼경신의라는 건데 신법이라고 그래요. 사대부 정치 시대가 돼가지고 초기에 너무 급진적인, 요즘 급진 좌파하고 비슷합니다. 확 세상을 다 바꿔버리려고 한 거예요. 머릿속부터. 그게 신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엄청났죠. 이게 개혁을 차근차근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정권을 잡으면 안 그런가 봐요. 다 뜯어고치고 싶은가 봐요. 누구나. 늘 실패해요. 늘.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영향은 있어요. 후대에. 그 다음에 세상이 좀 달라져요. 근데 얘기하다 또 빗나갔는데 주례가 왕한서희가 좋아했고 조선에도 끝까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이 주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데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주례가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삼예에 예자가 들어가는데 여기 오다 보면 극기복례라고 글씨, 좋은 글씨가 있죠. 여기 계단에. 논어에 다 아실 거예요. 그 안현 첫머리에 딱 열면은 논어 안현에 열면은 안현이 문인한데 인을 물었는데 자왈 극기복례 위인이니 일일 극기복례면 천하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공자 제자의 수제자인 안회가 선생님 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공자가 극기복례가 위인이다. 극기복례하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인을 물었는데 예를 얘기를 했어요. 예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해석만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그래 물었더니만 극기복례가 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안현이 조목을 청해 묻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사물이잖아요. 사물.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이게 공부의 핵심이고 안회에서 공자로 올라가는 유교의 핵심이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선시대 이 극기복례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남명 선생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안회가 남명이다. 남명의 학문은 경의인데 그거는 겉으로 내세운 표어고 실제적인 거는 극기복례다. 근데 극기복례에 이제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극기할 때 기자가 주자주석의 사욕이다 이렇게 돼요. 나의 사욕을 극복해 물리쳐서 예를 회복한다. 뭐 이거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기자가 나기자 몸기자인데 나의 사욕 기가 가리키는 의미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사욕뿐만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에고, 자존감, 자의식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가지면은 일단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으니까 나라고 하는 에고를 전체를 다 없애야 예로 돌아간다. 이 예가 뭐냐 이제 질문. 제가 이제 어디 글 쓴 글에 이 극기복례의 예, 인의 예지의 예인가. 이게 이제 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리, 리라고 해석하고 하나는 인사라고 해석하는데 절하고 하는 거예요. 이 극기복례의 예가 인의 예지의 예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절이라고 할 때의 예인가. 답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 극기복례 할 때 예자는 인의 예지의 예 맞아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의식을 완전히 다 없애고 공정한 상태가 돼야 인의 예지의 그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실천조목으로 얘기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하고 하는 이 사물의 비례 예가 아니다 할 때 이 예는 인의 예지의 예인가 아니면 예절할 때 예인가. 이거 논술식으로 나면은 아마 합격할 사람 상당히 적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이제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정자가 15살, 14살 때
아버지의 명으로 주돈니 주렴계를 찾아갔는데 딱 선생이 하는 말이 너 공자와 안회가 즐거워한 것이 뭔지 생각해 봤어?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모르겠는 거예요. 뭐지? 안빈낙도, 안회하면 안빈낙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회는 쌀이 떨어질 정도로 가난했지만 도를 즐거워했다. 도를 즐거워한 낙도, 도를 즐거워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안회가 즐거워한 게 과연 도를 즐거워한 걸까? 정자가 그 문제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나중에 18인가 19살에 안자소호 하학론, 안자가 좋아한 것은 어떤 학문일까라는 논문을 썼어요. 근데 당시 성균관장이었던 호원이라는 사람한테 극찬을 받았어요. 대학교 1학년쯤 된 학생이 논문을 썼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근데 안자가 좋아한 것이 무엇일까? 도를 좋아했다는 피상적이다라는 거죠. 몸에 안 와닿죠, 우리 마음에. 도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도를 좋아한다는 게, 즐거워한다는 게 뭐야? 안 그럴까요? 느껴지질 않아요. 실제적으로 뭔가 그게. 이게 이제 안자소호 하학론입니다. 이게 조선학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계속 문제의식을 갖추면서 그 생각하게 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게 주돈니하고 정자가 한 말이 누구나 배우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성가학이라 이 근사록에 나와요. 이 우리나라 이 교육이 잘못된 게 조선 전기에는요 사서하고 근사록 심경이 똑같이 중요하게 생겨요. 1500년 이때쯤 되면은 1500년대로 딱 넘어오면은 사서 플러스 소학 플러스 근사록 심경 이게 기본 경전이에요. 근데 지금 대학에서 근사록 심경 가르치는 대학원에서조차 아무 데도 없어요. 근사록이 주돈니, 정자, 장제 이분 네 분들의 글을 모아놓은 건데 정자의 글이 81%쯤 돼요. 정자의 글이에요. 정자의 글. 그러니까 조선시대 정주학, 주자학 그러는데 1500년대 와가지고 비로소 근사록을 통해서 정자를 배운 거예요. 정자의 학문을 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걸 배웠는데 이제 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얘기하다가 지금 안자소호 호학론으로 넘어갔다가 정자까지 왔는데 누구나 배우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맹자에 안회가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윤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나도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에 보면. 안회의 공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배우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냐 하면은 불교가 유입돼 가지고 기득권층에서 집권층에서 왕이 부처가 곧 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김영철 씨가 견훤연기한 데 나오잖아요. 짐이 부처야. 왕하고 부처하고 동등한 거예요. 문무왕도 마찬가지예요. 경주의 문무왕도.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호국불교고 왕실불교인데 오늘날 갑자기 달마로부터 내려온 육조 해릉으로부터 내려온 신라 말기에 선종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종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종이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혁명적이죠. 세상을 확 바꿔버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그리 마음을 쏠린 거죠. 그래서 이 지리산 뭐 연곡사, 쌍계사, 실상사 여기에 부도탑들 있잖아요. 선사들 민중들이 돈 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마음을 그리 쏟아가지고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불교의 영향이 선불교의 영향이 북송 때 주돈니 정자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아마 정자가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성가학이라고 그래요. 성은 배울 수 있는 거다. 근사록에 나오고 성린대전에 나오는데 약자로 썼습니다. 그냥 성은 배워서 이룩할 수가 있는 거다. 배워서 될 수가 있는 거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게 배우는 사람한테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이 그냥 지식을 전달해주는 선에서 끝나는데 성인이 되도록 북돋아 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스스로 성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현의 학문입니다. 남명 선생이 25세 때 성리대전 읽다가 헌호제, 허형의 글을 보고서 성현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현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 성인이 되고자 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공자를 배우고 싶다. 근데 막상 공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은 못하니까 아내처럼 하고 싶다. 극기복례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퇴계가 뭘 만들었어요? 성학십도라는 걸 만들었죠. 율곡이 뭘 만들어요? 성학지묘라는 걸 만들어요. 성학. 성인이 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임금도 성인이 되고 나도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계속 이 성학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수신을 처음 해야 된다. 무조건. 그 중용의 논리가. 계속 임금한테 요구하라는 거예요. 수신하세요, 수신하세요, 수신하세요. 그래야 나라가 지멋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권 잡았다고 지멋대로 하잖아요. 지멋대로 안 되는 수신하세요. 수신하면은 극기복례해서 공정한 마음을 갖는 거죠. 말로만 공정해 치는 가짜예요. 그건 진짜 가짜고요. 그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최재천 교수가 서울대 졸업식장에 가셔서 그 서울대 출신인데 동문회 축사를 했는데 공정은 공평이 뒤따라야 된다. 무조건 공정만 해서는 안 된다. 키가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는데 키가 작은 아이한테는 좀 높은 의자를 주고 큰 아이한테는 낮은 의자를 줘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나왔으면 딴 사람보다 저만큼 앞서간 거다. 당신들이 정말 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려면은 뒤에 처진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감동적인 축사문이에요. 그게 공정이에요. 그게 공평이 뒤따라요. 말로만 하는 건 가짜고. 그래서 얘기하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극기복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극기복례 안회 이기 나오는데 이게 유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송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나 성현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마음을 닦으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밝아져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유교 유림계에서 어른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선한 영향력을 계속 미쳐나가는 거죠. 정치 논리 가지고 편향돼서 막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 얘기는 제발 그만하시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공부를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거 이것을 해야 우리 사회가 정말로 건강한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제가 그 퇴직할 무렵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전에는 남보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게 모두 옳은 건 아니다. 정답만을 찾는 공부는 말고 답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대체로 기득권층이나 사람들은 정답을 강요하고 세뇌시키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전부 옳다고 그러고 남을 욕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그거 제발 하지 말고 더 마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건 이제 극기복례다. 얘가 지금 예자 때문에 얘기가 많이 빗나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예자 설명을 책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예라는 글자는 설문해자에 의하면은 보일 시자와 풍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시자는 요게 땅귀신 기, 천신지기라고 그러죠. 천신지기라고 그러죠. 하늘의 신은 신이라고 그러고 땅의 신은 기라고 그러는데 공경 지자가 아니고 기자예요. 기. 땅귀신 기자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 보일시가. 그래서 대체로 이제 보일시변에 들어가면은 귀신하고 관련된 게 많습니다. 풍자는 목기 접시 위에 제사 음식을 담아놓은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상형 문자로. 이 두자는 나무로 깎아놓은 목기 접시인데 우리 사당에 제사 지낼 때 많이 쓰는 거죠. 그 안에 술이나 옥을 담아서 신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뭐 설이 이제 옥을 담았다는 설도 있고 술을 담아 올렸다는 설도 있는데 후대에는 대체로 음식과 술을 담아 올리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라는 글자는 신에게 제물을 올리는 모양을 형상한 글자라고 그래요.
유학할 때 유자도 이제 그 제사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예라는 것이 그 다음 줄에 보시죠. 주자는 예자를 해석하면서 천리지 젊은이여 인사지 의칙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천리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일이다. 천리는 인의예지신 할 때의 일이에요. 성은 리고 리는 성이고 도고, 그러니까 이게 리예요. 젊은은 마디지어서 표현해 놓다, 이런 뜻이에요. 대나무 마디처럼 구분해서 글로 만들든지 문서로 만들어 놓았다는 게 젊은이라는 뜻인데, 이게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게 뭐 번역본에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해석들을 지멋대로 하고 있는데, 젊은은 이런 겁니다. 상을 당하면은 자식은 3년, 손자는 1년, 이게 마디지어서 문서화해 놓은 거예요. 이게 각각의 경우에 맞게 다르게 한 거죠. 뭐 누구는 9개월, 누구는 6개월, 누구는 3개월 이런 게 있잖아요. 8초는 3개월 옛날. 이제 그게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마디지어서 표현해 놓다, 이런 뜻이고요. 하늘의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인간이 마디지어서 표현해 놓은 거다. 성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의 떳떳한 법칙이다. 예절이에요, 이게 예절. 예자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인의예지의 예, 하나는 예절. 우리가 예절, 인사하고 뭐 이런 거 예절. 이 예절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동방예의지국 할 때 예자는 대체로 예절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동방예의지국이 아닙니다. 동방에 예의가 없는 나라예요. 이거 예의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인사지 의칙이 있는데, 이게 조선에 만든 문화가, 조선 500년의 문화가 우리를 동방예의지국으로 만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천리를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인사를 의미하는데, 천리는 인의예지 신의 예자로 본성을 가리킵니다. 인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의, 예절을 의미합니다. 예절은 각각의 경우에 맞게 마디지어 구분해 놓은 예의 절도를 의미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극기복례의 예는 기본적으로 천리, 인의예지의 예인데, 비례물시, 비례물청할 때의 예는 그냥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은 천리를 얘기하면서도 인사까지 포함하는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이렇게 이런 행동이 아니면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자를, 그러면은 왜 인을 물었는데 예를 대답했을까? 예를 가지고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신은 나 빼놓고 인의 예지 중에서 천리와 인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정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의 예지는 인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 인 속에 다시 인의 예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 속에. 그러니까 인이 인의 예지를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예를 말씀하신 이유는 인이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인을 물었지만은 그 하위 개념인 예를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 주려고 한 거예요. 쉽게. 인의 예지, 비례물시, 비례물청,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유교의 핵심이라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는 크게 왕조의 예, 학교의 예, 동네, 지역사회의 예, 향내, 집안의 예,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물론 더 세세하게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왕조례는 국조례, 방국례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길례, 흉례, 빌례, 굴례, 가례 이렇게 또 부분을 하는데,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국조오례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례가 여기 나오는 길례, 흉례, 빌례 이거에 5가지예요. 학교례는 입학할 때의 집지례 등 학교 제도 규정인데, 요게 이제 학교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르는데, 송나라 때 사대부 정치 시대의 학교예가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향례는 지역사회에서 향사례, 향음주례, 사상견례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의례에 이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문화를 만든 게 예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1학년 들어오면은 대면식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옛날에 안 쓰던 말이거든요. 대면이라는 말이. 얼굴 마주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일제 때부터 주로 쓰이던 말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상견례, 상견례라고 그러죠. 지금도 우리가 혼주가 상견례 한다고 그러죠. 그땐 쓰는데 사상견례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구한말에 향음주례를 굉장히 많이 행했습니다. 얘가 없어지고 나니까. 예를 들면은 저 성주에서 한주 이진상 선생이 내려오니까 남사마을에 살던 면후 곽종석 선생 이분들이 모셔놓고서 남사에 어른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기왕 모인 자리니까 강의 한번 하시고 향음주례 한번 합시다. 향음주례. 향음주례가 시골에서 지역사회에 원로 및 젊은이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예인데 그냥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예를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예라는 게 이렇게 존비를 따지고 등급을 따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 규율, 윤리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런 예인데 이제 이런 예를 통해서 윤리가 나오는 거죠. 윤리. 그러니까 이 유교는 이 우리 향교나 성균관의 강당 이름이 명륜당이라고 하는 게 일륜을 밝힌다는 뜻이고 그 일륜이 바로 뭐 부자유친 뭐 하는 오륜이잖아요. 오륜. 우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오륜이 일륜인데 그 전부 예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래라는 게 있는데 주자가 44인가 그때 둘인가 그때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모친이 축시인데 주자 어머니 묘소에 한번 가보신 분 계시나요? 복건성에. 묘소가 정말 특이한데요. 요만한 자갈 돌 있죠? 돌 갖다가 시멘트 해놓고 그 위에다 박아놨어요. 요 자갈, 동글동글한 자갈 있죠? 개울가. 그걸 전부 거기다 박아놨어요. 뭐 하여튼 전혀 다른지 중국 워낙 커가지고 장묘 문화가 상당히 다른데 산동성 쪽에 가면은 마을 뒤에다가 공동묘지 전부 만들어놨어요. 마을 뒤에다가. 근데 저 남쪽으로 가면요. 주자가 살던 그 무의산 있죠? 거기는 시신을 관에 담아가지고 절벽 구멍에다가 집어넣어요. 가학선이라고. 무의산에 주자가 은가했던 무의정사 거기. 그 지역 민땅 복건성이에요. 그리고 어느 지에 갔더니 이렇게 절벽에다가 깎아가지고 거기다 굴을 파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관을 밀어 넣어요. 이렇게. 전혀 달라요. 이 지역에 따라서 보니까. 어쨌든 다른데 주자가 이제 돌아가시고서 그 주자가 살던 그 지역은 건양인데 우리하고 지형이 비슷해요. 야산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한천정사라는 이제 한천온대 거기가 한천정사라는 운막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 한천정사에서 근사록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주자가. 43세 때인가 4세 때. 근데 어쨌든 거기 있으면서 어머니 상례를 거기다 메모를 해놨어요. 어머니 상을 치르면서. 그게 이제 주자 가래입니다, 그게. 근데 이게 왜 그럼 유명하냐. 송나라 때는 사대부 시대인데 사대부는 과거를 통해서 이제 벼슬길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인데 이게 귀족이 아니고 언제든지 귀족에 올라갔다가 다시 평민으로 내려왔다가 하는 사가 대부가 됐다, 대부가 사가 됐다 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사대부가 지켜야 할 사대부로서의 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가래부터. 이게 이제 송나라 때부터 명나라로 발전하는데 명나라 때는 사대부예가 그렇게 발전을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6세기, 17세기 넘어와서부터 예학이 발달하면서 이 사대부 예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지고 중국에 없는 사례가 혼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 네 가지잖아요. 관혼, 상제. 요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해요. 중국에 없어요, 이게. 이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뭐 집안에서 있을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여러분 그 정자관이라는 거 있죠? 이거 정자가 정의천이 벼슬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집에 쓰던 관이에요. 시무이라는 거 있죠? 까만 테두른 거. 그런 거에 대한 제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특히 이제 1800년도 후반에 성제 허전 선생이 김해 부사 와 있을 때 이 지역에서 대거 몰려가가지고 그 밑에 문화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그 예 제도 같은 게 아주 자세하게 구비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전부 사대부 가의 예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가래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대부 예로서 관원상제의 사례가 조선에서 특히 발전을 했는데 이 연구하는 사람이 국내에 한 대여섯 명 되는데 뭐 여기 강의도 나오시는 경성대에 있던 정경주 교수하고 저 기호 쪽에 있는 한두 분하고 몇 사람이 있는데 정경수 교수가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런 예가 아직은 조명을 못 받지만은 요즘 말로 하면 서양의 명문가의 가문의 예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보고 들은 것이 있는 걸 견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행하고 말씀하신지를 보고 들은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좋은 집에서 자란 사람을 그런 사대부가의 가법, 가래예요. 사대부가의 예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물론 너무 지나치면은 예속이 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억제이지만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이게 활용이 된다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나치면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얘가 이제 사람을 너무 옥죄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여자들 개가를 못하게 했잖아요. 과부가 돼도. 그거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중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인간을 속박하지만은 이제 그게 아니고 사회를 아주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예로 관혼 상제의 사례 위주로 발달했는데 특히 17세기 예속 논쟁을 거치면서 사례 중심의 예학이 급속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사례 가운데 특히 이제 율곡의 제자 논산에 있는 사계 김장생 뭐 이때부터 이제 예학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사례 가운데 특히 상례와 제례가 지나칠 정도로 규범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사 지낼 때 진설법 가지고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속담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예서에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뭐 조율 시이과 홍동 백서 좌포 우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만든 거예요. 그냥 집안의 가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집에 갔더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개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개고기 한 접시 갖다가 올려놨다고 하는. 뭐 그것도 인정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이제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따질 게 아니고 예속 이거 예로 가지고 구속하는 거고 예의 근본 정신은 뭐냐? 나의 정성을 바쳐서 보은하고 조상과 만나고 정신을 이어받고 하는 그런 쪽에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교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로운 감정을 구속하여 때로는 질곡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 31쪽에 삼례와 주례가 있는데 삼례는 제목에 있듯이 주례, 의례, 예기 세 가지를 삼례라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이제 삼례하고 주례 중에서 주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 13경 중에 예에 관한 경전으로 삼례라고 불리는 주례, 의례, 예기가 있습니다. 본래 이 삼례라는 말도 없었는데 후한 말에 정현이라는 사람이 예에 대한 주석을 본격적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삼례라는 말이 생겨났고 의례, 뭐 예기, 주례 이런 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전하는 49편의 예기는 이 소대례, 한나라 때 대성이라는 사람이 만든 소대 예기입니다. 소대 예기. 대성이 소대가 있고 대대가 있는데 이 대성이 만든 예기라고 그래서 이제 소대례기 또는 소대기라고 하는데 이 기라는 말은 경이 아니고 해석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경이 아니고 부연 설명한 글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것이 뭐 100몇 편, 200몇 편이 있었는데 이걸 정리해가지고 어쨌든 얘기를 만들어서 쭉 전해 내려오다가 당나라 때 공영달에 와가지고
의례하고 주례는 빠지고 예기가 오경의 자리로 끼어듭니다. 예기는 본래 경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 말부터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초기 삼국시대인데 초삼국시대인데 AD 한 300, 400년부터 한 7, 800년 이 사이 이제 기간인데 이때 도교하고 불교가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도교가 먼저 성행을 하고 불교가 성행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 이영호 교수가 뭐 논어 불교적 해석 그 얘기를 강의를 이제 내용이 있던데 보니까 이게 당나라 때 와가지고 이게 전부 이제 흡수되는 상황인데 유교 경전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와가지고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변개가 됐어요. 옛날 내려오던 게 막 이제 없어지고 새로 만들고 하면서 해석도 달라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라는 것이 당나라 때 와서 오경에 들어가게 됐다. 본래는 경이 아니었는데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이제 후한 말의 정현이 거기서부터 한번 보시죠. 후한 말의 정현이 삼례에 줄을 달면서 특별히 주례를 숭상했고 후인들도 이 정현의 학문을 숭상해서 주례가 마침내 삼례 중에 첫 손가락에 꼽히게 되었고 13경을 나열할 적에도 주례가 의례 앞에 주례, 의례, 예기 이런 순서로 주례가 가장 중시됐다는 겁니다. 근데 주례라는 말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정현 때부터 썼고요. 주관경, 그 다음 단락에 주관경 뭐 이런 말로 주관, 주관경 이렇게 쓰이다가 이제 주례라는 말로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한 것이 31쪽 하단에 있습니다. 넘어가서 32쪽에 가서 보시죠. 32쪽 첫 번째 단락에는 본래 예경이라고 하는 건 의례인데 그 중에서 56편 중에서 17편만 남아 있어서 남아 있는 걸 보니까 전부 사에 관한 얘기 때문에 요거를 의례를 사례라고 하게 됐다. 그 얘기를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써놨고 그 두 번째 단락에도 역시 그거와 연관돼서 의례라는 것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 단락까지도 쭉 이어지면서 거기에 의례에 보면은 사례, 대불례, 제후례, 천자례, 사관례, 사혼례, 사상견례 뭐 이런 걸 쭉 써놨습니다. 중간 밑에 단락 보시죠. 삼례 중에서 마지막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예기인데 주례 의례는 경이지만 예기는 경이 아니고 기였다. 기였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밑에는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33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3쪽도 뭐 다 볼 필요는 없는데 그냥 참고를 해 보시는 걸로 하고 그 중간 밑에 이에 대해 청나라 때 전대흔은 거기서부터 이제 보시죠. 예기에 대한 설명인데 청나라 때 전대흔이라는 학자는 예기에 있는 공례, 단궁, 잡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하 두 편으로 나뉘어 가지고 실제는 46편인데 이게 이제 49편이 됐다. 46편에서 49편으로 늘렸다. 뭐 그 얘기를 써놨고 그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가 이제 조금 뭐 적어놨는데 그냥 참고해 보시고 맨 끝에 줄입니다. 송나라 때 주자는 의례를 공자가 만드신 육경의 경으로 보고 예기는 의례와 상호 참조해 보아야 할 서적으로 보았고요. 예기 및 여러 서적에서 예를 언급한 것을 취해 가지고 의례의 해당 경문 밑에 의례 밑에다가 예기에 있는 거를 갖다 전부 붙여 놓으려고 그랬어요. 주소를 모아 가지고 의례 경전 통해라는 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의례를 예경으로 보고 예기를 그에 대한 해석서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 다음 이제 3장 보겠습니다. 주례의 전례. 주례는 고문만 있고 근문이 없으며 고문은 이제 한나라 이전의 글로 된 거고요. 근문은 한나라 때 글인데 여러 경전 중에서 가장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위 문제가 진짜냐 가짜냐 문제가 계속해서 이 논란이 됐어요. 한 달러 건너뛰어서 후한서에는 공안국이 바친 것은 예고경 56편과 주관경 6편이다. 예고경 56편은 예경 의례고 주관경은 주례입니다. 이게. 그 앞 시대에는 그 책이 전해졌는데 명가가 아직 없다. 연구하는 이름난 학자가 없다. 이를 보면은 주례는 한나라 때 하간 헌왕이라는 제후가 구해 바친 것이 아니고 공자의 후손의 집에서 전해지던 것을 공자의 구대손인 공안국이, 구대손인가 팔대손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공안국이 바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덕명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때 공영달하고 같이 굉장히 큰 학자인데 경전성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간 헌왕은 책을 바치는 길을 열어놓았다. 당시 이씨의 성을 가진 자가 주관 5편을 올렸는데 사관 1편이 빠진 것이었다. 그래서 천금을 걸고 그것을 구하고자 했으나 구할 수가 없어서 고공기를 취해 보충하였다. 이 주례가 본래 6편인데 5편만 있고 맨 끝에 있는 이게 사관이라는 편명으로 되어 있는데 천지 이제 2호 예병 형공 할 때 공, 요즘 말하면은 건설 교통 뭐 관련된 겁니다. 그것이 없어가지고 고공기라는 글을 지어가지고 만들어 붙였다는 겁니다. 고공기는 2호 예병 형공 할 때 그 공이 담당하는 직제를 고찰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고공기를 만들어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천지 춘하추동으로 볼 때 동관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이 육덕명의설은 공안국의 집안에서 전해오던 것을 조정에 바쳤다는 설하고 이게 이제 육덕명의설이고 하나는 육덕명 앞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하간 헌왕이 바쳤다는 두 가지 설. 어쨌든 이 두 가지 설이 주례가 당나라 때까지 전래되어 내려온 설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지금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견해고요. 공자의 집에서 전해온 것이 있었다. 하나는 민간에서 찾아내가지고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35쪽 제4장 주례의 진위 및 작자 그 부분 한번 보시죠. 이 주례는 이제 전에 내려온 내력도 아주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이게 한나라 때 금문이 유행을 했는데 한나라 때 학자들이 주례를 가짜 책이라고 거의 눈길을 주질 않았습니다. 한나라 말기에 이제 정현이 처음으로 주목을 한 책인데 그래서 하여튼 후대에 이제 비로소 경전의 반열에 올라간 책인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당나라 때 가공원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주례는 한나라 성제 때 유흠액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서 정현이 붙여놓은 데서 완성된 것이 태반이다. 그러므로 임효조는 한나라 무제도 주관이 주례입니다. 주관이 말세의 세상을 어지럽히는 증험되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심론과 칠란을 지어 이 책을 배척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휴라는 사람도 이 책은 육국이 음모한 책이다. 이 전국시대 말기의 육국이 정현만이 여러 경전을 두루 열람하여 주례가 주공이 태평을 이룩한 자취임을 알았다. 뭐 이렇게 이제 다른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딸락 송나라 때 호갱 이후 계본, 만사동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주례는 주공이 지은 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청나라 말기에 요제항이나 강유희 같은 사람들은
이 책을 위서, 특히 강유희는 이제 위학고, 위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밀한 논증을 많이 했는데 위서로 보았고, 신학 위경고라는 게 강유희의 대표적인 저술인데, 주례는 한나라 중기 그 유흠이라는 사람이 위조한 책으로 한나라를 빼앗은 왕망을 돕기 위해 만든 가짜 책이다. 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대체로 주례를 위서로 보는 시각은 왕망 때의 유흠이 교묘하게 가짜 만든 것으로 보는 시각이고, 무제 때에는, 왕망 이전의 무제 때에는 이 주례라는 책이 세상에 없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의 육관, 이호 예병 형공의 육관은 관자라는 책의 오행 및 대대래기의 이런 편을 모방해서 절취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편 북송의 개혁가, 아까 말씀드린 왕안석은, 왕안석이 아주 천재였다고 그래요. 이제 북송이 중국 역사상 당나라 때에, 이 당나라 때의 정책이 이제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게 이제 주변국을, 당나라 수도가 지금 서안, 시안 거기 근처에 있었는데 모든 세계의 문물의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리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는 방법이 이 변방족을 통해서 변방족을 통제하는, 끌어다가 통제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처음으로 빈공과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최고원 선생이 가서 당나라에 가서 벼슬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당나라 때의 역사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게 과거를 한 겁니다. 과거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을 했어요. 과거 제도를 시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귀족 정치인데, 귀족 정치는 왕하고 왕의 밑에 있는 권신들하고 나라를 창건한 그 세력들이 대대로 귀족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런데 왕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귀족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호족이 돼요. 지방에 뭐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러니까 얘들을 통제할 방법을 생각한 게 과거제도예요. 그래서 한 번 벼슬한다고 자식, 손자까지 물려서 벼슬하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인재를 충원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재벌 2세, 3세, 4세 요즘에 있잖아요. 경영권을 줄 건가 말 건가, 뭐 삼성도 얘기가 막 최근에 나오던데, 대를 이어서 재벌 총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CEO를 선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거 제도는 명분이 참 좋았어요. 인재를 발굴한다. 그래서 시험을 보이니까 천하의 인재가 몰려들 거 아니에요. 시험을 보이니까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은 학문이 그냥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수도나 대도시 중심으로 귀족들이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자제들을. 좋은 선생 모셔다가. 아니, 조선 철종 같은 사람은 강화도령이잖아요. 아주 머리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왕실에서 특수 교육을 시키니까 문집을 남겼어요. 철종이. 그 글씨도 남긴 게. 그러니까 강남에 특별 교육을 시키면 서울대 갑니다. 제 아이가 고등학교 제일여고 나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1등을 했어요. 서울대 갈 줄 알았거든요. 둘째 아이가. 웬걸 딱 보더니 떨어졌어요. 그 수시 보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보지도 듣지도 못할 문제가 나더라고요. 강남에 가야 볼 수 있는 문제랍니다. 그게 이제 한국 교육의 큰 문제잖아요. 서울대 교수 얘기 들으면은 서울대 들어온 애들이 이게 문제를 맞추는, 접근해 가서 맞추는 데까지만 하고 창의력이 하나도 없답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발굴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데, 얘기하다가 이제 빗나갔는데, 과거 제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문학, 과거 제도 하면 시도 지어야 되고 뭐 논술도 해야 되고, 한문학이 확 퍼졌고요. 전국적으로 확 퍼졌고,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그들이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송나라 때 사대부 시대가 된 거예요. 이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귀족들이 소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했던 그 공신 세력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밑에서. 근데 물론 이제 사대부 시대, 송나라 때 사대부 시대가 되니까 뭐가 생기느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당쟁, 사화. 북송 때 정자 때 한 번 크게 있었고요. 남송 때 주자 때 한 번 크게 있었어요. 참 이상하게도 조선시대 거기 똑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대부 시대는 송나라가 모델이에요. 우리나라 사대부 시대는 조선 전기가 모델입니다. 우리가 인조반정 그러는데 여기 사람은 인조반정이라고 쓰면 안 되고 사실 개해정변이라고 써야 됩니다. 인조반정은 인조가 바른 대로 돌려놓았다는 거고 광해군 정권을 무시하는 발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종 반정도 뭐 마찬가지인데 반정이라는 표현, 반정은 이긴 쪽에서 집권한 쪽에서 하는 말이고 정변이 맞습니다. 정변이. 정치적 변란이에요. 저는 이제 개해정변이라는 말을 쓰는데 개해정변 이후에는 서인들이 다 잡고 있었고 서인 중에서도 지방의 제야 학자들은 거의 정권을 못 잡았어요. 서울에 있는 장동 김씨, 안동 김씨, 통양조 씨, 남양홍 씨 몇 집안에서 잡았어요. 그 세도 정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조선이 망한 거죠. 1800년도 들어오면서. 이게 소수 권력 그 세도 벌렬이라고 이제 표현을 역사에서 하는데 이 큰 정당 안에서 공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다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공론화가 되지 않으니까. 조선이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 송나라가 딱 그랬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임금이 어린 황제가 되면 수렴청정을 하고 그러면은 황제는 다 자기 친정집도, 황후는 자기 친정집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권력층인데. 그러니까 개혁 정치를 하다가 얼마 있으면 바로 또 외척이나 누가 들어와요. 송나라 전기에 북송 때 이제 그럴 때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개혁가로 나타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싹 다 바꾸고 싶었어요. 뭐 노래 유행가 노래 있죠. 바꿔 뭐 싹 다 바꿔 하는 노래가 있는데 싹 다 바꾸고 싶었어요. 사대부 시대니까. 임금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하고 싶었던 사람이 정암 조광조입니다. 너무 급하게 30대, 4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60대, 70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기득권층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바로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와 같은 게 계속 반복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고. 왕한석 같은 사람은 주례를 매우 중시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조직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주례가 모델이 된 거예요. 거기다 주공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주공의 마음을 본받아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이제 왕한석의 생각이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제 왕한석은 이제 실패를 했죠. 이 왕한석이 이때에 왕한석을 이제 신당이라고 그랬고 사마광 정자를 구법당이라고 그랬고 저 촉나라 사천성 촉나라 지방의 촉당 지방에 있던 이 소동파 집안이 있죠. 소순, 소식, 소철. 소동파의 적벽부 때문에 이제 고려 말부터 이규보 때부터 조선시대 내내까지 소동파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조선시대 근사록이 읽힌 뒤에 특히 남명학파 제자 일부도 그런데 소동파를 무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동파는 양의 탈을 쓴 개다 뭐 이런 식으로 늑대다 이런 식으로 속은 시커멓고 겉은 온순한 사람. 문장은 잘 짓는데 속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데 이 세 당파가 싸웠는데 너무 치졸하게 싸웁니다. 근데 그 글잘하고 품위도 소동파도 천재예요. 소동파도 막 가는 데마다 시를 남기고 글을 남기고 여자들이 그리 좋아했답니다.
잘생겼대요. 가는 데마다 여자가 있어요. 저 남쪽 지방 중국 당시 송나라 때는 유배를 베트남 북쪽 있죠. 거기 뭐 그 귀주성 뭐 이런 데 있죠. 광동성. 그런 데로 보내면 그 귀향이에요. 가서 거기 다스리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 이민족 소수민족들을 다스리는 건데 다스릴 수가 없답니다. 걔들이 말을 듣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정도였는데 소동파 집안에서 정의천을 탄핵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천이 조정에서 황제에 선생하다가 1년 반쯤 돼서 쫓겨나요. 근데 그게 탄핵의 장본인이 소동파 집안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남송 때 주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꼭 읽어보겠습니다. 성수는 물에 가득 담긴 그릇에 담긴 물은 새지 않으니 이 책은 주공이 아니면은 지을 수 없는 책이다. 주공이 만든 책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주공이 바야흐로 정사를 다스리는 관리를 나열하면서 사보의 직관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동관이 빠져서 수미가 완비되지 못하였으니 주공의 미완성의 책이다. 어쨌든 주공이 지은 건데 미완성 작품이다. 한편 송나라 때 정초라는 사람이 통지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공이 섭정한 지 6년 뒤에 이 책이 완성되어 풍성으로 돌아갔으나 실제로는 시행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공이 만년에 주나라의 정부 조직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정치계에서 뭐 정부 조직법 개편 가지고 말이 많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이때 주공 만년에 성황 때 이걸 만들었다고 봅니다. 36조. 이 당나라 현경연간이나 개원연간의 예와 같다. 그건 넘어가고 미리 그 제도를 만들어 훗날의 쓰임을 기다린 것이니 실제로는 시행해 보지 못한 것이다.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략을 겨우 서술했고 일에 임하여 줄이거나 더하기를 기다린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 청대 기윤이라고 발음합니다. 기윤의 줄의 주소 제요라는 책에서도 이제 주공의 저술로 보는 설을 펴니다. 이 기윤이라는 청나라 초기의 고증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주공의 저술이다 이렇게 봤고요. 이런 몇 사람들의 설을 보면은 왕한석이나 주자나 정초나 기윤이나 뭐 이런 사람 설을 보면은 주례를 주공의 저술로 보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완성의 작품이다. 어떤 사람은 완성됐지만 시행을 해보지 못한 책이다. 이 두 가지 이제 관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례의 작자가 누구냐? 주공이냐? 아니냐? 후인이냐? 뭐 이 문제입니다. 이 책은 주공의 저술도 아니고 유흠이 위조한 것도 아니고 전국시대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이다. 요게 이제 하나의 설이 있고요. 한서 예문지라는 책에 이제 그런 설이 실려 있는데 그런 내용을 쭉 보면은 그와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 주공이 지었다. 뭐 이런 설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주공이 지었다, 주공이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설이 있고 37조에 가서 보시면은 후한 때 하유라는 사람도 주례는 전국 시대에 어떤 사람이 지었다. 주공이 지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유의 설은 그런 어떤 사람이 지은 설 여기에 이제 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뒤에 다음 단락에 보면은 이 주공에 의탁한 것은 어떤 사람이 지었는데 주공에 의탁한 것은 전국시대 제자들이 탁고 게재한 의도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공이 지었다. 유흠이 가짜로 만들었다. 전국시대에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 뭐 대체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대 왕망이 이 책에 의거하여 한나라의 예제를 개혁하려다가 실패했고 소작이 북주의 우문주 때 행하여 작은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북선 때 왕안석의 변법은 신법은 주례에서 취한 것이라고 다 알려져 있고요. 명나라 청나라 때 육부에 상서를 둔 관직제도는 주례를 본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후대에 정치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책을 모델로 삼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개혁이니 혁신이니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혁신을 참 많이 썼는데 어떤 정치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혁신을 얘기를 하면서 가죽 혁자잖아요. 이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살가죽을 벗기듯이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매우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주석은 하나도 없어요. 마치 지리산을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리산이 이제 대체로 조선시대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정착이 되는데 방송 6시 내 고향 같은 방송 리포터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어리석은 사람도 들어가 살면 지혜로워지는 삶.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작가들이 써준 걸 이제 리포터가 읽는 건데 작가들의 수준이 대체로 30대, 40대 아이들이거든요. 이 글자를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우리말이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되는데 이 뜻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령 지방에 살던 19세기 안익재라는 사람이 풀이해 놓은 게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가 살기에 딱 좋다. 토산이기 때문에. 특이한 물건이 많이 나온다. 풀이를 그렇게 했어요, 유학자가.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심지어 저 어떤 인터넷에 막 떠돌던 얘기 중에 제가 지리산 연구를 경상도에서 10년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산 이쪽의 전문가인데 이 화엄사의 진흥 강백인가 하는 분이 1900년도 말기 2000년도 초기인데 이분이 어서 그런 설법을 했다고 그래요. 문수 대지 사리 보살에서 나왔다. 문수 대지 사리 할 때 그걸 전혀 안 맞는, 글자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는. 설화에 문수보살이 지리산에서 잠깐 왔다가 오대산으로 갔답니다. 오대산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문수보살 신앙은 오대산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냥 금강산 12,000봉 그것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성호 이익 선생이 성호사설에 뭐라고 썼냐면은 누가 12,000봉우리인지 헤아려 봤니? 실증주의 사고죠. 아무도 없어요. 다만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듣고서 세뇌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학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일까? 한번 헤아려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학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찾아낸 근거가 불교 설화입니다. 단무갈 보살이 12,000명의 신도를 데리고 금강산에서 설법을 했다.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근데 제가 지리산 유람록 번역하고 이제 금강산 유람록을 제자들하고 한 3분의 2쯤 번역하다가 돈이 잘려가지고 끝에는 안 하고 뭐 지금 강릉 그 율곡연구원에서 그 설악산 가까우니까 하는데 금강산은 내금강, 예금강이 있잖아요. 불교가 달라요. 예금강은 유점사라고 있는데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불교예요. 이게 속초 양양 그쪽으로 50몇 구의 부처가 돌부처가 배에 실려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국 절강성 영파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닷가에. 거기 건너편 섬에 관세음보살 성지가 있어요. 모르시나요? 소흥에 가면 소흥주라고 유명하고 그 회계산이 있는데 산청 나오는데 그 앞에 섬에 영파 앞에 섬에 거기가 관세음보살. 중국 불교는 워낙 많아가지고요. 무슨 선불고도 있고 뭐 천태종도 있고 무슨 종도 있고 아주 많은데 그중에 4대 보살 신앙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뭐 대세지보살 하는 보살 신앙, 4대 보살 신앙이 있는데 그 영파가 바닷가에 섬에 있는데 거기 관세음보살 성지인데
이게 전부 일본, 규슈 지방, 우리나라 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해수 삼면 관세음 보살이 있습니다. 저 동해 그 주문진에 있죠. 강화도 보문상가에 있죠. 남해 금산에 있죠. 이 전부 해수 관음 보살이에요. 이 전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강산 유점사가 그런 데고요. 안쪽으로 장안사가 있는데 여기는 철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데입니다. 여기가 단발령이라는 고개를 제가 안 가봤는데 글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 또 요즘에 최열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제야 미술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정말 집요한 게 평생 조선시대 그림을 모았어요. 근데 금강산 그림을 이만한 책으로 하나 묶어요. 강원도 지방 책을 뭐 한 서너 권 묶어냈는데 그림이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유홍준, 그 이태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교수급으로 몇 가지 좋은 것만 뭐 겸재 정선이 이런 것만 가지고 설명하고 그림이 금강산도가 수백 작품이 있어요. 수백 작품. 근데 이제 장안사가 있는데 주로 서울 사람들이 가는데 금강산 단발령 안쪽에는 바위라서 석산이잖아요. 석산, 돌산이라서 사람이 안 살아요. 지리산은 저 대원사 세제 꼴짜기까지 사람 다 살잖아요. 거기 내원골에. 사람 다 사는데 금강산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뭘 심어서 먹고 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바위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안사에서 표운사, 정양사 이렇게 층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병풍을 쫙 펼쳐놓은 것 같이 옥봉우리가 화강암에 나무도 하나도 없는 봉우리가 쫙 펼쳐져 있답니다. 정양사라는 꼭대기 절에 올라가면. 그 어디 박물관 같은 데 한번 그 전시하면 한번 가보세요. 진짜 볼만해요. 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주로 서울 사람이 갔고 경상도 사람들은 남명 제자 중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남명선이 편지 써준 게 있어요. 강원도 관찰사한테. 근데 거의 못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1800년도에 가요. 1800년도에 갯돈 모아가지고 요즘에 뭐 서양 유럽 가듯이 가는데 여기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남해 갔어요. 금산에. 일주일 열흘 정도. 그것도 또 남해 금산에 남극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북극성, 남극성이 있는데 여기 가을에 정중앙에 남쪽에 뜨면은 장수한답니다. 그걸 보면. 이게 별명이 노인성이에요. 노인성 보러 금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그거 보면 10년 더 산대요. 얼마나 좋아요. 남해에 이제 사대부들이 잘 안 살다가 1700년 정조 이후, 1700년대 후반 이후부터 생진들이 거기 가끔씩 있는데 1700년도 후반, 1800년도 되니까 본격적으로 그리 다니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이제 빗나갔는데 어쨌든 이거 얘기하다가 빗나갔는데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고 주역에 혁괴가 있습니다. 혁괴. 얘 위에가 택이고 중간에가 이렇게 불인, 요거는 연못이고 물이고 요거는 불인데 택화혁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막내딸이고 요거는 가운데 딸이에요. 이게 딸이 3명 있는데 맨 끝에하고 중간하고는 이게 싸울 수밖에 없죠. 큰 딸하고는 잘 안 싸우는데 둘이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과를 보면은 서로 변해야 산다. 서로 변화. 혁자는 가죽 혁자가 아니고 변할 혁자예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죠. 이게 혁신 이제 막 그냥 알지도 못하고 막 쓰는데 뭐 가죽을 벗기듯이 싹 바꿔라. 정말 멋있죠. 얼굴 가죽 한번 벗기고 새 얼굴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검버섯 다 없애고. 근데 그 뜻은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어야 공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설명하면서 남명 선생이 61세 때 삼가에 계시다가 덕산으로 천왕봉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서재 이름을 산천제라고 그러는데 주역에 딴 거잖아요. 산천 대축계에서 딴 건데 거기에 보면은 강건독실 휘광하여 일신기덕이라. 나는 날마다 이곳에서 내 덕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일신기덕. 61세 된 노인이
서재의 슬로건을 딱 써붙이기를 일신하자. 이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최영경이 서울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감동을 줘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명성이 최고로 높았던 이유가 노인이 설교를 좋아하는데 설교 안 하고 공부하면서 수신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임금한테도 수신하세요 하고 자기가 먼저 솔선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선생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말만 하는 선생이 아니라 진짜 몸으로 보여주는 선생이 돼요.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꾼 원동력, 일신기도. 혁신이 그런 뜻인데 거기까지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뭐 요즘에 기업의 혁신성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진주 뭐 기업가 정신하면서 혁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 얘기를 하던데 이것부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다가 좀 빗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게 물이 고이면 썩으니까 바꿔야 되는데 제도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교육도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바꿔져요. 왜냐하면 기득권층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꿔지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 늘 소환되던 책이 주례다. 정부 조직법에. 지금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을 보시죠. 주례는 본디 6편이었는데 그 중에 맨 끝에 있던 동관, 이게 없어져 가지고 5편만 전하고, 동관이 없어진 것을 누군가가 고공기라고 보완을 여기저기서 뽑아 가지고 보완을 해 놓았는데, 이 고공기라는 뜻은 공에 대해서 고찰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 도표 첫 번째 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기본인데, 6편인데 6편이 요즘 말하면 6부인데, 천관, 지관, 춘관, 하관, 추관, 동관, 천지, 춘하, 추동 이렇게 돼 있죠. 천지, 춘하, 추동. 여러분 춘추라는 책이 춘하, 추동에서 춘과 추를 딴 건 아시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연도를 딱 써놓고서 사계절을 먼저 써요. 춘, 하 이렇게. 그 다음에 달을 써요. 정월, 2월, 3월 이렇게. 무슨 왕 몇 년, 뭐 간지 쓰고 봄, 2월, 며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을 쓰는 거죠. 사계절을. 이게 농사에는 사계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절을 쓰는데 이제 거기서 춘추를 쓴 건데, 어쨌든 천지, 춘하, 추동 이걸 가지고 이제 관직명을 삼았는데, 주례에는 천관, 지관, 춘관, 하관, 추관, 동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2호 예병 현공으로 변합니다. 2부 요즘에 행정안전부죠. 2부 행정. 옛날에 장관들 서열에 이게 행안부 장관이 제일 처음에 이조 판서가 제일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총리가 있고 부총리가 또 있잖아요. 서열이 밑으로 밀렸지요,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 그런데 예전에는 이조 판서가 삼정성 바로 밑에 이제 서열에 들어갑니다. 2부.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2부 상서, 명나라 때도 그렇고, 호부 상서 이렇게 상서라고 그랬죠, 장관을. 호부. 2부는 그러니까 인사, 안전, 행정 뭐 이런 걸 총괄합니다. 그 다음에 호부는 요게 요즘 말하면 경제, 통상 이런 쪽이에요. 산업, 경제, 통상, 산업 이런 쪽이 전부 포함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천관의 2부의 장관은 총재라고 했고 태재라고도 했고요. 그 호부는 사도라고 했고 대사도라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예부는 춘관인데 예는 전부 이제 예절과 교육에 관한 겁니다. 종백, 대종백이라고 했고요. 과거 시험은 예조에서 주관을 했죠. 조선시대에도 예조 판서가 주관을 했고, 병부는 군사, 사마라는 벼슬이었고 대사마라고 그랬고 장관을. 추부는 형관, 형벌을 담당하는 관리고 대사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동관은 토목, 건설, 뭐 교통 뭐 이런 쪽인데 이제 없어져 가지고 고공기로 지금 돼 있고, 요 사공, 대사공. 그래서
그 오른쪽 장관의 별칭을 보면은 이제 초기에는 총재, 사도, 종백, 사마, 사구, 사공 이렇게 불렀다가 후대에는 태제, 대사도, 대종백, 대사마, 대사구, 대사공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그 속관은 뭐 62개의 밑에 부하 조직 직제가 있었던 거예요. 직제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천관부터 이렇게 쭉 밑에 담당을 적어놨는데 이건 뭐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런 게 있다고 제가 만드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그 전에 13경 책 이거 진짜 13경 주소를 보고 하나하나 다 보고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된 게 없어가지고 정리돼서 만들었는데 그 이제 보시면은 직관에 그 어디를 볼까요? 이제 38쪽, 39쪽 거기 쭉 보시면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보시면요. 관직 이름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역사 사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게 꽤 많아요. 보니까 뒤로 가보면은 사람 인자가 제일 많고요. 40쪽도 마찬가지고 선비 사자가 들어가는 관직도 있고 역사 사자가 들어가는 관직도 있고 시자가 들어가는 관직도 있는데 그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40쪽에 보면은 이 속관 66이라고 쓴 거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시자가 많이 들어간 관직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런 관직은 시자가 들어간 거는 이게 왜 공자와 공자 문도들을 공씨라고 그러죠. 공씨가 전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집단을 의미해요. 집단. 한 개인을 의미하지 않고 선생과 그 제자 집단 이렇게. 여기도 이제 시자가 들어가는데 뭐 직방신이 무슨 신이 합방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문적인 기술을 아버지 기술을 아들이 이어서 이렇게 대대로 세습해가지고 수레 깎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도자기 굽는 거. 그런 거를 대체로 시자를 붙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 인자 붙이는 거는 그냥 전부 관직 이름입니다. 사람 인자가. 뭐 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역사 사자를 써 붙인 것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편지 쓸 때 보면은 누구누구 좌하, 귀하라는 말이 있지만은 뭐 시사 이런 말을 쓰잖아요. 시사 이렇게 밑에 좌하, 귀하 안 쓰고 이런 말도 쓰죠. 이게 이제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이 이렇게 동등하다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직거래를 하면은 동등한데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거래를 하면 이 사람이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좌하는 당신 앉아 있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편지를 준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좌하, 귀하, 시사, 시중 들면서 이게 사자가 손을 본뜬 모양이래요. 손을 가지고 만든 글자래요. 손으로 기록하는 사람, 사관, 손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 이게 전부 사자가 들어가요. 당신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받아 적는 사람. 그래서 사자를 그렇게 쓰는 사관만이 쓰는 게 아니에요. 본래 사관도 이 좌사 우사가 있는데 임금 옆에서 한 사람은 임금의 말만 받아 적고 한 사람은 임금의 행동만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서를 막. 근데 이제 어쨌든 사자가 그렇게 쓰는 거고요. 같은 이제 좌사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더 높은 사람은 각하나 합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승만 각하. 이거는 각은 큰 집이니까 관청에 있는 분이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전하는 계단 밑에 집 앞에 있는 사람이고 폐하는 집 앞 계단 저 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갈수록 더 밑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하면 상대방은 하나씩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합하, 각하, 전하, 폐하 이렇게 폐하는 저 계단 밑이니까 계단 섬돌 밑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한다. 얘기하다 또 쓸데없이 나갔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관직 이름이 있는데 이 관직은 뭐 그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참고하시고 42쪽에 있는 6장을 보시겠습니다. 주석서들이 있는데 다른 경전만큼 주석서가 많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적다. 그리고 특히 청나라 때 와가지고 이제 고공기라는 것이 없는 것을 보충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제 청나라 고증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7장을 그냥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일 신라 시대의 설총 선생은 우리말로 구경을 훈독하면서 후생을 교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구경에 토를 달았는데 이 구경이 뭐냐 이게 알려진 것이 없어요. 이때 구경이 뭐냐, 이때가 당나라 초기니까 공영달이 만든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거 다 쓰질 않았는데, 이제 당시 통일 신라 시대 구경이 필독서였는데, 이 구경은 기본적으로 당 현종 때 완성된 구경주소의 구경이 아니고 그 앞에 현종 이전에 만들어진 공영다리가 만든 오경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경정의에다가 논어, 효경,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등이 더해진 구경이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경전은 어떤 경전인지 알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공양전, 공양전 두 경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봤고요. 이제 고려 시대의 주례를 국학에서 가르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도 주례 의례가 이게 또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알 수가 없고, 당나라 때 오경정이라는 책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왔을 것 같고요. 현종 때 만든 구경 주소도 들어왔을 것 같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해 봅니다. 43쪽, 고려시대 예종은 칠제를 설치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택제에서는 주역, 시빙제에서는 상서, 경덕제에서는 모시, 시경입니다. 구인제에서는 주례. 이 구인제에서 주례를 강의했다는 것도 좀 특이한 경우고요. 보금제에서는 얘기, 양정제에서는 춘추, 강해제에서는 이제 무술, 뭐 이런 거를 했다고 그럽니다. 주례 얘기가 포함된 6경이 모두 주요 경전이었음을 여기서 이제 대체로 알 수가 있는데, 주례와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칠제에 포함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통일신라의 경우처럼 주례가 주요 경전에 들어가 있고 또 얘기가 안 보인다. 뭐 이게 이제 고려 중기쯤 무신난 이전쯤의 특징, 교육계의 경전 공부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고려시대 태학의 교육제도는 인종 때 완비가 되는데, 이제 국자학과 태학, 사문학, 이게 뭐 이런 데에서 모두 경학을 위주로 했는데, 필수적으로 읽었던 게 논어 효경입니다. 논어하고 효경은 한나라 때부터 중시됐는데, 오경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필수 과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경 중에서 이제 주역, 상서, 주례, 얘기, 모시, 춘추, 좌시, 춘추, 공양, 춘추, 공양,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논어 효경 플러스 이제 8경 중 하나, 뭐 이 정도가 이제 기본 필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 보면은 고려 시대에는 당나라 때의 구경 또는 북송 때의 13경과는 달리 논어와 효경이 제일 중시되는 교과목이었고, 오경과 함께 주례를 중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공이 만든 책을 본떠서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 정치 제도를 만들자. 뭐 이게 이제 아마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에 없던 춘추 공양, 춘추 공양이 교과목으로 눈에 띄고 있는데, 예, 이 춘추 공양, 춘추 공양은 이게 춘추 중에서도 굉장히 대의를 중시하는 해석인데, 이게 유행하고 있었다. 의라는 것은 어떤 기강이나 사회 공정성이나 뭐 정의를 세우려고 할 때 나타나는 거니까 아마 이게 그런 시대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조선시대에는 명나라 초 영락연간에 간행된 사서 오경 대전본이 들어와서 교과서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때 사서 대전은 주자가 만든 대학장구, 중용장구, 논어집주, 맹자집주였고, 오경 대전은 당나라 때 이제 공영다리가 편찬을 한 건데 주자가 만든 시집전을 위주로 한 시전대전. 당나라 때 이제 뭐가 말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채치미가 만든 서전대전, 정희천 선생의 역전과 주자의 주역본의를 합한 주역대전, 송나라 때 호안국이가 만든 춘추호시전. 호안국이가 이제 정자보다 뒷시대 사람인데 호남학 쪽 사람인데 이 의리를 위주로 해석을 했는데 이 책이 오경대전에 들어가는 춘추대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책이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주자도 별로 안 좋아했고 조선시대도 별로 안 읽혀가지고 퇴계시대가 딱 되면은 퇴계가 예기대전하고 춘추대전을 뒤로 빼버립니다. 오경대전에서. 그러니까 사서와 삼경대전만을 해석을 해요, 퇴계가. 나머지 예기대전하고 춘추대전은 싹 밀려버려요. 그게 이제 조선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인데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본으로 한 춘추대전, 진호의 예기집서를 저본으로 한 예기대전이었는데 대전본만 유통되고 송나라 때 간행된 13경 주소는 거의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례와 의례는 사실 경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제도를 바꾸려고 한 사람들은 송나라 때 신법을 편 왕한석이 주례를 신봉했듯이 주례에서 국가의 통치 기반의 원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그리하여 주례의 진위 문제를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주례를 주공의, 아이고 또 이거 부호가 하나 잘못 들어가 있네요. 주공의 법전으로 여겨서 옛날 성인의 법전을 모델로 해서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자. 이게 아마 개혁가들이 가졌던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그럴 때에 늘 주례가 그 기본 모델로 세상에 다시 소환되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례는 경전이지만 이게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참고하는 책이었어요. 이게 정부 조직법이니까 이걸 펴놓고 뭐 강독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걸 펴놓고 참고 뒤적여 보는 거죠. 무슨 관직은 이런 일을 담당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관직은 이런 사람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참고용 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